3월 11일 목요일 밤 10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예, 하루 일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라떼 한 잔 딱 들고 이제 책 좀 보고 하면 참 저에게는 호사입니다. 예, 몇 안 되는 제가 누리는 사치입니다. 자전거 타거나 경사가 완만한 산길을 뛰거나 가끔씩 라떼 한 잔 마시면서 한 10분 정도 여유를 갖거나, 요게 제가 누리는 거의 유일한 사치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안 하던 짓을 좀 해놨더니만 프로틴 음료 조금 섞었는데 완전히 희한한 맛이 되어버려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제가 뭐 많이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중에서 그냥 한 토막 정도만 한번 해볼까 해요. 세계일보 3월 8일자 신문에 의대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한다. 위기에 지방대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평준화 논쟁, 학업 평준화 논쟁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지역 인재를 선발을 한다. 글쎄요, 지역 인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일까요? 인재는 인재인데 지역 인재다. 뭔가 벌써 언어부터 한 수 접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 인재다. 인재는 인재인데 지역 인재다. 글쎄요, 인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타당한 표준화가 있을 텐데, 지역 인재, 저는 이렇게 해서는 지방대가 육성 발전되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조선시대처럼 우리끼리 뭐 요렇게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의료 쇼핑을 하러 들어오는 판인데, 이렇게 해서 지방대가 존속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걸 왜 먼저 한번 봤냐 하면요, 동아일보 3월 6일 토요일자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김근태 토론에 비친 거여의 폭주와 무능이라는 제목입니다. 최우열 정치부 차장이라는 분의 칼럼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항상 조심스러워하고 존중했다고 한다. 이른바 민주화의 대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유일하게 김 장관과 격한 언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영리병원 도입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인천 송도에 한정해 영리병원을 허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묵묵부답이었다. 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김병준 대통령 정책실장과 3자 대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된다며 대통령을 오히려 설득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위화감, 많이 들어본 말이죠. 고교 평준화를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서열화 시켜가지고 학생들의 위화감을 만들어낸다, 조성한다,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의 논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도 그 단어가, 위화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아니,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 얼굴도 다 다르게 생겼지 않소? 돈 있으면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지기도 하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얼굴로 잘 사는데 그것도 다 금지해야 합니까? 라고 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영리병원 추진은 보류됐지만 김 실장을 비롯해 당시 노무현의 국정 운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의 정치적 을매임이 없는 실용적인 사고를 높이 평가했다. 또 하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찬반 주장의 근거를 치열하게 검증해 접을 건 접고 추진할 건 하는 프로페셔널한 행정가의 면모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과의 비교도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팬들은 이제 팬덤이죠. 팬덤인데 팬덤의 근거가 그런 거죠. 뭐 제가 잘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정제되지 않고 시원한 발언을 그렇게 거침없이 해낸다는 것. 친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흑수저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퇴임 후에 보여준 그 봉하마을에서 보여준 그 밀짚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 손녀 딸을 뒤에 태워가지고 가는 모습들. 그리고 자기 사저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사하러 나가가지고 담벼락에 서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들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해요. 예, 저도 봉하마을에 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 노무현을 좋아하는 분들을 이른바 노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문빠죠. 문빠인데 뭐 박빠도 있겠죠. 뭐 박근혜 좋아하는 박빠, 박사모 뭐 다 있다고 봅니다만은. 좋아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할 때에는 단지 그런 감상적인 외형만을 보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방금 여기에서 비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단면을 우리가 단면으로서도 알 수 있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대변하고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게 큰 인생의 패착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런 활동을 하고 청문회 스타로 일약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고 또 당내의 경선에서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펼쳐내면서 이제 바람몰이를 하고 대통령직까지 이제 앉았죠. 북한의 변호인 노무현이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정말 신랄한 제목부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변호인 노무현. 예, 썸떡한 제목이죠. 이건 이제 젊은 청년들이 낸 책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주로 줄거기가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였던 굴욕적인 모습, 그 다음에 NLL 관련된 희극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가 이루고 있고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연설, 그 연설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연설 내용에서 북한의 고위직들 우리가 안아줄 것이니까 내려와라, 넘어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말이었고 그때 난리가 났었죠. 김정은이가. 그 이후에 촛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촛불이란 거는 그러한 이제 의도성도 있고 그 다음에 배경적으로 보자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바꿨는 것도 있고 공무원 조직을 영린을 건드렸죠. 성과급제를 추진을 하고 공무원 연금 제도에 손을 대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을 건드릴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숫자를 더 늘려버렸는데 공무원 조직은 가족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도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공무원 조직들은 자기 조직을 축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조직을 오히려 존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들 밥그릇을 탁 건드리니까 왕 하고 이제 물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것들도 탄핵의 이제 하나의 에너지로서 작동을 했었죠. 근데 이제 노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노빠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만 볼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좌익 진영의 뻘거스름한 그 풀밭에서 이제 탄생이 되었고 노무현 정권 때에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면 그게 조금 있다가 김정일 탁자의 테이블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풍문도 있을 정도로
청와대에는 이제 인공기만 꽂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예, 좌경화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386들에게 애워사여져 있었죠. 그때 당시에 1심회 사건이 터지고 1심회 사건을 수사하던 김성규 국정원장님인가요? 이름이 김성규 맞나요? 예, 그분에게 수사를 중단하라라고 하고 경질을 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랬으면은 아마 1심의 사건대에 386들이 무더기로 그 연루가 돼 있었는데 아마 아주 핵심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여기에 신문 칼럼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실용적인 노선으로 이제 가게 되고 한미 FTA 같은 거, 그 다음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추진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이제 많이 벌렸죠. 그런 것들도 노빠들은 알아야 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용주의적이겠다. 그리고 학습력이 대단히 빠른 사람이다. 해보고 이거 아닌데 하면 이제 바로 방향을 바꾸는,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그런 말을 했죠. 북한 지도층에게 물어보고 한번 결정하는 건 어떻겠냐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조차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그때 이제 그 불참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협조를 하지 않았죠. 국제적인 그 흐름에 협조를 하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아까 이게 방금 여기에 영리병원 추진을 하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다 자기 욕망대로 추구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 너무나도 이게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근데 한국경제신문 3월 11일자 여기 신문기사에 양향자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과 양향자 의원 정도는 저는 그 정도면 그래. 그 정도면 그래도 건전한 좌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양향자 의원은 제가 쭉 지켜본 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의 어설픈 인간들, 뭐 따뜻한 보수, 뭐 사회적 경제 운운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그런 의원입니다. 이런 의원이 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애정의 정은 실수한 부분들도 있다고 보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끼는 감정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바들이 이명박을 미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잘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쥐박이 새끼가 우리의 노장을 임기 후에 끝까지 건드려가지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만든 장 본인이다. 살인자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죄하고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하고 이러는 거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저야말로 정말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정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노빠들이 MB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절반 이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와이프에게 전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씨를 만났는 게 인생에서 정말 커다란 오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와이프를 만났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내가 뇌물을 안 받았다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연루가 될 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